그래요. 오래간만에 정말 7년 만에 펴내신, 또 사실은 준비 작업부터 더 오래 걸리신 빛의 과거, 이 77년을 지금의 시점에서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기대를 갖고 읽어보겠고요. 그 등단이 좀 늦으셨잖아요, 사실. 95년이면 30대 중반? 네, 한국 나이로 36살인가요? 네, 35살인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어려서부터 꿈은 문학 소녀셨어요? 네.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제가 처음 상을 탄 게, 글짓기로 상을 탄 게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오, 네. 초3. 네. 그래서 일단 조금 막 사교적이지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좋아할 수 있는 게 책 읽기랑 또 읽다 보면 또 쓰고 싶으니까 글쓰기랑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게 별로 없고 그냥 그것만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너는 그럼 꿈이 작가니? 네, 뭐 이렇게 됐어요. 그 일찍부터 뭐 그런 꿈을 꾸긴 했고,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때 문예반 뭐 하셨겠고, 또 뭐 국문과 갔고 뭐 그런 신춘문예 도전. 근데 신춘문예 도전은 못 해봤어요. 그러셨어요? 네. 뭔가 그때 제가 이렇게 그 새해 선물이라는 책에 그 저의 유년이 조금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그 모범생 수행을 막 너무 열심히 했어요. 성실하게. 그래서 어른들이 이걸 좋아할까? 어른들의 마음에 드는 어떤 어린이가 되는 것에 지상 과제로 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진짜 내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연출이라고 할까요? 보여지는 나, 바라보는 나,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거기 말하는 보여지는 나. 그래서 보여지는 나를 무난하게 이렇게 해서 어른들 마음에 들게 내보내놓고, 저는 그렇지만 책을 또 읽기 좋아했기 때문에 많은 걸 상상하고 또 다른 세계의 질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위로를 받는 그런 그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분리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상이라는 것은 어릴 때 생각할 때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저걸로 돌아가니까 나는 거기에 맞게 해놓고 그렇지만 진짜 나는 여기 안에 있어.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여지는 나가 행동하는 모습을 나는 그걸 바라보고 있다. 네, 그런 거죠. 네. 아, 이중적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숙하고 굉장히 그 뭔가 인생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또 얼마나 고지식한 그 속에서, 그 테두리 속에 갇혀버리는 건지 제가 이제 나중에 생각하게 됐죠. 어쨌든 근데 그런 세계 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30대 됐기까지. 그래서 숙제하듯이 뭐 이때는 이게 이 시스템에 맞는 인간이 될 때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시고 바로 취직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갔다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도 하고, 또 제가 가르치는 거를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저 자신이 성립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두고 출판사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했는데, 또 그 사이에 결혼도 하시고, 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시고, 네, 남들이 원하는 다 모든 걸 하신 거네, 그죠? 원한다기보다 그때 저한테 주어진 조건에 그러니까요. 좀 성실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이 나한테 맞나? 내가 대학에 가고 싶어 하나? 내가 결혼을 원하나? 내가 뭐
아이 낳기로 원하 이런 질문이 없이 그냥 남들 하니까 이 시스템 나도. 속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했던 건데 비로소 그 질문이 시작된 게 30이 넘어서고 그 질문들이 저를 소설가로 만들어준 소설로? 거죠. 네. 그 질문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꼭 그렇다기보다 저는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에이, 저게 맞춰 이런 거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느꼈고 그런 것들이 이게 진짜 내 인생인가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게 왔던 것 같아요. 언제요? 그게 이제 뭐 소설 쓰기가 바로 소설가가 직전? 되기 1년 전이죠. 1년 전?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남을 곤란하게를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제가 비난받기도 싫기도 하고 나쁜 사람 되기도 싫고 항상 그 평판에 그 평판 의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모범생이어야 하니? 네. 그래서 모험 같은 거를 잘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내 역할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나 혼자 내 꿈을 이루겠다고 무슨 개인적인 일을 시도를 한다는 것은 남을 상처 주고 괴롭힐 수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못했는데 계속 참고 있었는데 사고를 친 거죠 그때. 사고를? 네, 제가 어떤 사고를? 그때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에 휴가 내고 아무튼 글을 쓴다기보다 어쨌든 혼자 있는 시간을 갖자 해서 난생 처음 혼자 여행을 갔어요. 직장 휴가 내고? 네. 그 혼자 여행을 어디로 가셨어요? 그때 무주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이제 가본 적이 있는 어떤 그 리조트였어요. 이제 가족들하고 가본 적이 있는 곳인데. 거기 혼자 가셔서? 네, 거기를 혼자. 가서 뭐 하셨어요? 바로 글이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일단 저는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나를 위해서 산다면은 어떤 길이 있을 수 있는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항상 그렇지 않으면 항상 모든 게 의무적으로 짜여져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오늘 뭐 하지 이런 게 없잖아요. 예. 다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성과가 있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큰 용기를 가지고 떠나왔지만 제가 그때 운전을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혼자 차를 가지고 가는데 길눈이 너무너무 어두워요. 네. 그래서 어디 갔다가 돌아오고 이러면서 밤이 돼서 거기를 도착한 거예요. 근데 혼자 괜히 식은땀 나고 그러셨겠네. 네, 가는 도중에 이제 너무 이제 어두우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숙소로 가지만 날이 밝으면 나는 도로 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조금만 참으면 그냥 남들 보기에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살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가족을 놔두고 이렇게 저는 굉장히 흔들리는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때 그 선택이 많은 걸 바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물론 그때 실패했으면 제 열망이 강했으면 그 다음 어떤 기회가 왔을 또 했겠죠. 하지만 그때가 저한테는 중요한 선택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고 안 치셨으면 우리는 은희경 작가라는 아주 좋은 작가를 잃어버리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도 했을 수도 있지만요. 네, 그렇지만. 그래서 거기서 작품 활동 쓰셔가지고 신춘문예 내신 게 당선되신 거예요? 바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거기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뭘 쓴다기보다 그냥 가지고 간 책도 읽고 그냥 아무 규칙 없이 지내봤어요.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규칙 없이 정말 그 마리오네트 인형의 그 선이 다 끊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면 위태롭죠. 서야 되니까 제 힘으로. 그렇긴 한데 그 감각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처음부터 뭔가 이제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 그냥 올라갈 수는 없어. 이렇게 했으면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나 혼자 있어 본다는 것 자체가 이 나로서는 굉장한 성취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2, 3일 그렇게 지내보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지금까지. 나 누군가. 딸로서의 나는 어떤 딸이고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 나는 어떤 부당함 그런 게 있었나.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나는 또 어떤 존재인가.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제가 소설로 이제 다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때 압축적으로 습작이 된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뭐 프리랜서로 글 쓰고 해서 뭐 글을 안 써본 놓은 적은 없지만 그래서 그게 소설 쓰는 실력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중편 소설을 하나 썼어요. 그게 신춘문예. 네, 당선작이. 그리고 그리고 바로 첫 장편으로 그게 같은 작품입니까? 전혀 다른 작품입니까? 다른 작품이죠. 그래요? 네, 다른 작품인데. 그럼 그냥 한 1년 사이에 중편, 뭐 장편 막 쏟아져 나온 거네요. 그렇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어. 그래서 제가 신춘문예 당선만 되면 네.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작가라는 그 타이틀로 사는구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글을 쓰고 이야기를 만들고 생각했는데 아무 데서도 청탁이 오지 않았어요. 예. 당선된 후에도? 네. 어. 그래서 그 한국에서 작가는 청탁을 받아야지 지면을 그렇죠. 이제 얻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6월이 되고 막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신춘문예 당선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다르게 이제 그거를 뭐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장편을 쓰기로 하고 장편을 쓰러 이제 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후다닥 나온 게 새해 선물이에요. 새해 선물. 네. 근데 그게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힌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저의 첫 책이자 대표작이에요. 그죠? 25년 된 작가인데. 이제 뭐 곧 100쇄를 돌파한다고요? 아, 예. 지금 93cm. 예. 이렇게 꾸준히 스테디셀러로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데뷔작이. 제가 보여지는 나로 살았던 그 30살이 넘게까지의 어떤 나의 감춰진 그 본색? 예. 그런 것이 좀 터져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지 못했던 말. 예. 그런 것들이 좀 쏟아져 나왔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이거를 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담아내서 하는데 예. 그만큼 좀 어떤 에너지 같은 게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신인 약간 작가니까. 어찌 보면 거칠지만 살아있는 네. 뭐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에너지 같은 것, 그 질문의 어떤 도발성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아직까지도 그 독자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뭐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마이너리그 뭐 등등의 작품들 대부분 인간에 대한 탐구. 우리 은희영 작가의 일관된 소설의 어떤 주제는 인간에 대한 탐구죠. 네,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물론 문학이란 게 그렇다고 그렇겠지만, 생각해요. 네. 이제는 좀 아시겠어요? 인간이 뭔지? 제가 끊임없이 인간을 연구했는데요. 인간이 끊임없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따라가면 또 바뀌어 있고, 네. 따라가면 또 바뀌어 네, 있어요. 인간 너무 복잡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굉장히 모순된 존재고 복잡하고 정말 단순하지 않아요. 무엇과 무엇이 모순된 존재죠, 인간은? 저는 어렸을 때 성선설과 성악설을 배웠을 때, 인간 이제 그때 저는 문학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짓는 것보다 뭐가 더 복잡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읽은 것도 그렇고 제가 쓰려고 하는 것도 인간이 단순하지 않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하다거나 뭐 악하다거나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나 자기 욕망이나 자기의 심지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변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고
한 인간이 그러면은 모든 인간이 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면은 사회가 훨씬 복잡한 건데 우린 너무 인간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어떤 그 유형화해갖고 여자다, 학생이다, 노인이다, 심지어 숫자로 해갖고 이렇게 점점 인간을 개인화 안 하고 그렇게 그 유형 속에 넣을 때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존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간 좀 더 연구해서 구체적으로 인간 개인은 어떤 존재라는 것,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제가 문학에서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원희경 작가의 소설은 인간에 대한 그런 다양한 탐구가 있으면서 일단은 재미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재밌는 삶을 좋아하세요? 네. 네. 굉장히 소설에서 문학 작품에서 유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유머라는 게 일단 재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머는 그 관점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물을 이렇게만 보지 않고 다르게 봤기 때문에 웃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고 그렇다는 점에서 그 소설의 유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과서, 아이들 보는 교과서에 작품이 실렸죠? 네. 어떤 작품이었죠? 지금 많이 실린 거는 소년을 위로해줘라는 그 17살 소년의 주인공인 그 장편소설인데요. 그게 일부에 실렸다고 알고 있어요. 몇 학년 교과서에? 고등학생. 그래요? 네. 그리고 새 선물도 어떤 교과서에는 실려 있어요. 벌써 25년이에요. 그죠? 네. 또 그 사이에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할머니가 되셨고, 그죠? 네. 손자, 손녀들이 있으시고. 네. 그런데 어디선가 이 작가라고 하는 직업은 온 생애가 근무기간이다. 이런 표현 쓰셨죠? 네. 또 수사 사용했네요. 온 생애가 근무기간이다? 결국 죽을 때까지 써야 한다? 그 말인가요? 네. 아니, 그 말은 이 책에 이제 희진이라는 인물이 소설가니까요. 그 소설가란 직업 때문에 제가 평소에 이제 하던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희진이라는 인물이 하는 말이에요. 전생애가 근무기간이다. 제가 작가로서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하고 싶었지만 차마 못하는 말을 주인공들 통해서 막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엄살을 부리는 캐릭터니까, 네, 계속 자기 굉장히 멋있게 표현하고 이런 작가로 등장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넣어봤는데, 그렇진 않고요. 아니, 그렇지 않다기보다 그냥 항상 그런 태도는 가지고 있죠. 인간이 저럴 수도 있구나. 이 세상이 저렇기도 하구나.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균열이나 그런 거를 관찰하고 그게 왜 그런지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지고 그런 것은 좀 몸에 배어있는 태도 같아요. 가끔씩 이제 영감이 안 떠오른다 이런 말하고 사실 그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왜 안 풀리지? 좀 빨리 좀 생각이 나면 좋겠는데 근데 그 생각이 난다는 게 우연히 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평소에 많이 읽고 많이 관찰하고 관심 갖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만 그거를 깨부수고 이런 거를 계속 평소에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정보값이 어느 순간에 딱 연결됐을 때 그게 영감이 되는 것 같아요. 소설가도 참 힘든 직업이군요.
매사에 호기심을 갖고 관찰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래야 뭐가 나오는군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일부러 하면 힘든데요. 즐겨서 네. 하세요? 그냥 제가 아는 많은 거의 모든 소설가들이 그런 게 어떤 태도 같고 그게 소설가의 재능이 아닌가 몸에 싶어요. 배웠군요, 그냥. 네, 그냥 어떤 걸 봤을 때 같이 여행을 가도 보는 게 굉장히 달라요. 디테일이. 네, 그래서 작가마다. 네, 예. 그래서 뭔가 같이 느끼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을 그냥 생활 속에서 네, 그 디테일을 보태는 것 같아요. 가장 존경하는 선배 작가라면 어느 분을 항상 꼽으세요? 계속 변해가지고요. 네네. 제가 아는 만큼 그 좋아하는 작가군도 넓혀지는 것 같아요. 네, 더 다양해지고. 네, 제가 그 새 선물을 쓸 즈음에는 밀란 쿤데라의 소설을 매혹됐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이 배웠겠죠. 네. 일단 독서를 통해서 많이 배우니까요. 직접 배우는 것보다도.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워온 작가들, 밀란 쿤데라, 줄리안 반즈, 이 책에 인용되는 줄리안 반즈랄지, 뭐 파트릭 모디아노랄지, 네, 필립 로스랄지, 네, 그런 작가들한테 네, 배워왔고 지금도 그뿐만이 아니라 후배 작가들, 네, 후배 작가들을 어떻게 이런 소설을 쓸 수가 있지? 너무 감탄스러운 후배 작가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네네. 예. 네. 뭐 누구 좀 이름 건명해 주시면 후배들이 아주 좋아할 텐데. 네, 근데 후배가 많아서 녹화 시간이 길면 제가 좀 길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하긴 여기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후배들은 또 서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거론하지 못한 거는 제 견문이 짧아서지, 네,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후배 작가들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선배들한테 받았던 건 못지않은 영감을 느끼세요? 네, 그렇죠. 선배들한테 뭔가 이제 그 어떤 큰 그림을 배웠다고 하면 어떤 형태를, 뼈대를 만들었다고 할까요? 그런 거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하면 이제 지금 후배라기보다도 동료들이죠. 동시대에 같이 쓰는, 동시대의 일을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그거를 이제 소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니까 동료들이 쓴 걸 보면은 감각이 좀 다르고 문법도 다르고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때 보면은 저는 이렇게 굉장히 이거를 정교하게 하려고 되게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뭔가를 던지는 것으로 이미 얘기가 끝나버리는 그런 그 후배 작가들을 보면은 이런 것이 어떤 또 새로운 에너지라는 걸 느끼고 거기에서 또 많이 배우기도 하죠. 그래요. 빛의 과거까지는 한 7년을 기다렸는데 아까 말씀 도중에 앞으로는 좀 빨리빨리 써내보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조금만 기다리면 또 다음 작품 나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안 해본 걸 좀 해보려고 해요. 언젠가부터는 제가 이제 이제부터 남들이 잘하는 걸 나도 꼭 똑같이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해 왔는데 이때부터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안 해봤던 것들 좀 해보고 싶다 이래서 조금 다른 형식의 글도 써보고 싶고. 그럼 새로운 작품, 새로운 소설을 우리가 기대해도 되겠군요. 네, 지금도 쓰고 있고. 네. 기대하겠습니다. 쓰려고 합니다. 재밌고 좋은 작품들 왕성하게 발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헌희경 작가, 나이 들수록 더 신중해지더라. 또 그러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더 많이 들여다보고 들어야 되겠더라. 이런 마음가짐들이 이번 새 작품 빛의 과거에 담겨 있다고 하네요.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